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오창호 교수입니다. 저희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시장조사 과정,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설문조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사실 시장조사 기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동차 정비를 하고 나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마치셨을 때, 또는 심지어는 미용실에 다녀왔을 때도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드셨나요? 뭐 이런 고객 만족 설문을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설문조사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조사 기법인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고객의 속마음이라든지 행동을 정확하게 좀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그 정확한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게 정말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실 응답하실 때를 갖다 떠올려 보시면은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바빠갖고 대충 읽다가 아무데나 누르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니면 좀 눈이 침침해서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 그러면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적당히 누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대답을 해달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인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이 정확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요새는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설문조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질문을 던지면 소비자가 있는 그 생각과 행동과 그 내용들을 정보를 다 그대로 정확하게 줄 것이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사실은 옳지 않은 가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2시간의 공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정확한 소비자의 마음, 그 요새 말로 이제 찐 마음이죠. 찐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회방꾼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요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거의 한 20%를 넘어서고 굉장히 그 1인 가구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트업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가전제품 하나 개발해보자,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냉장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냉장고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1인 가구를 위한 냉장고를 설계해야 된다. 그럼 우선 1인 가구니까 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 비해서 냉장고 용량은 좀 작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1인 가구들은 도대체 냉장고 안에 뭘 넣지?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지난주에 배웠던 조사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1인 가구들 이렇게 면담해 보기도 하고, 그 1인 가구의 어떤 집에 방문해서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데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어떤 걸 사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은 냉장고 안에서 어떤 칸이 좀 커야 될까요? 1인 가구는.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거 넣어놓은 냉장칸이 커야 될까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그런 채소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식품권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어떤 냉동칸을 좀 크게 만든, 오히려 전체 조그만 냉장고지만 반 이상이 냉동고인 이런 냉장고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실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그냥 어떤 냉장고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냉동칸이 큰 냉장고 사진을까지 다 보여주면 좋겠죠. 이런 보여서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에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1인 가구의 냉장고는요, 이 안에 있는 기능성보다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있듯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예쁜 냉장고를 선호하신답니다. SNS에 잘 나오는 냉장고가 필요한 거지, 내 음식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냉장고 안에 기능 같은 거 별로 안 쓰고 그냥 예쁘면 돼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생각했던 냉장고의 기능성 부분보다는 밖에 있는 디자인성 같은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사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요새는
자기가 직접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OEM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난 애가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하나 정하는 데 있어 갖고 잘못하면 헛다리 짚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탁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1인 가구의 세탁기는 이게 세탁량이 적으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1인 가구는 세탁을 갖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세탁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빨래방이면 되지 뭐 집에 세탁기를 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용 세탁기, 조그만 세탁기가 오히려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소비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샘플이라든지 기능을 잘 설명한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아이템을 확정짓는 어떤 뭐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문조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설문조사 제일 중요한 게 설문이죠. 그 설문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같이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설문조사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서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앙케이트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앙케이트는 아마 프랑스어인가 그렇고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서베이가 되고 서베이는 뭐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 통해서 그 대상자의 생각, 행동, 의견, 감정 이런 걸 뽑아내는 조사 기법인데요. 여기 제가 이제 구조화된의 가로를 친 이유는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은 지난주에 했었던 심층 인터뷰도 질문을 통해서 뽑아냅니다. 근데 이제 심층 인터뷰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형화 된 게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질문이라든지 몇 가지 질문들을 갖다가 추가하면서 물어가는 방식인데 비해서 서베이는 일단 어떤 그 구조화됐다 그럴까 정형화돼서 정해진 질문을 틀을 가지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게 이제 서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문헌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관찰 인터뷰 지난 문유정 박사님 하셨던 내용과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같이 서베이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면은 그래서 누가 이 조사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문헌 자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정성이나 서베이는 이제 내가 조사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 직접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헌 자료는 다른 목적에서 한 거면 정성이나 서베이는 내 목적으로 하는 거고 문헌 자료는 과거 시점에서 연구조사한 거라 그러면은 정성조사는 현재 시점, 서베이도 현재 시점인데 사실 정성조사는 주로 그 동기를 탐색하거나 원인을 찾아내거나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가설 도출하는 이렇게 이 그 탐색에 어떤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찰하고 해석할 때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이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이제 탐색을 주로 하는 거에 비한다 그러면 서베이는 어느 정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것들, 그게 이제 행동에 대한 정보가 주로 될 수도 있지만 태도나 생각에 대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그런 그 항목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정성조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수치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료를 얻어내는 것이 서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법이 사실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누가 나의 고객이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고객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은 그럼 언제 어디서 제품 구매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왜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하는 크게 이 네 가지 항목이 주로 우리가 시장 조사에서 얻어내야 할 정보들인데 서베이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또는 관찰이나 행동 데이터 이런 것이 조사 기법이 갖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나 소셜 리스닝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 조사 방법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졌겠죠. 근데 나름대로 그 대상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떤 조사 기법들이 달라지는 거고 특히 서베이는 고객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나의 고객이며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내는데 조금 유리한 조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베이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는 볼 수 있지만 이 정확한 어떤 걸 끄집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그 사업단 내에서도 이런 어떤 연극을 지금 아이템으로 하고 계신 팀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연극이 어렵다. 그럼 새롭게 연극을 갖다가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연극이라는 걸 한번 개발해 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교육 연극을 누가 좋아할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다음에 실제 연극이나 또는 교육 연극을 언제 어디서 이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참여하거나 그 연극을 보러 갈까? 그다음에 그런 교육 연극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앞에 장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예를 들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그 뭐 인터파크나 이런 연극 예매 사이트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예매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정보 원천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베이가 가장 넓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서베이 하면 우리말로 이제 서베이보다는 이제 설문조사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설문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얻어내는 건데요. 간접적인 반응 수집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토 에세이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뒤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자기의 상황을 사진 찍어서 보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 보여주고 반응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문조사의 일환이긴 하지만 광장 같은 데서 진행하는 CLT는 이제 우리가 조사업계에서는 줄여서 쓰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음료, 뭐 새로운 어떤 케이크 나왔다 그랬을 때 맛 테스트를 한번 시식회 같은 거 이제 이름은 시식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 테스트죠. 실제 이쪽 맛하고 저쪽 맛하고 어느 게 더 좋은지 경쟁사하고 어느 게 좋은지 뭐 이런 걸 아는 그런 걸 이제 그런 넓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붙잡고 들여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CLT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HUT가 있죠. 이거는 홈 유즈 테스트라고 인홈 유즈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화장지를 개발했어요. 이 화장지를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뭐 한 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두루마리 화장지든 페이셜 티스를 제공해주고 집에서 써보게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서 반응을 체크하는 이런 건 이제 인홈 유즈 테스트에서 HUT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현장 어떤 사용과 반응 측정을 갖다가 결합한 방법인데 이걸 집에서 하느냐 어떤 사람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하느냐 웹에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소비자 그 서베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디지털 환경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만약에 그 중고 무슨 물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공유하는 어떤 서비스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상품들에 대한 그 페이지를 갖다가 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 업체에서 A안, B안 두 개를 가져왔어요. 예. 그럼 이 A안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온라인 쇼핑에서 보듯이 상품 사진 조그맣게 있고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거고 B는 그거보다 사진을 딱 키워갖고서 사진을 갖다 크게 돼 있는데 이 두 안 중에 뭐를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뭘까요? 답이 좀 권위주의적 회사에서는 사장님 마음이죠. 예. 아무리 밑에서 실무자가 뭐 이렇게 뭐 전문가 얘기를 해도 B로 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민주적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갖다가 좀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데라고 하면 사장님이 자네 의견은 어때? 이러면서 요거에 대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설문조사를 A, B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게 좋으세요? 하고 묻는 방법.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그 사실 A, B는 보더라도요. 일단 설문을 이게 한다는 자체가 인위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기가 실제 하는 상황하고 좀 괴리가 생기고 정확한 답이 자기의 반응을 안 보일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실제 이게 설문조사인지도 모르게 그냥 선택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가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최소한의 어떤 기능만 하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A, 두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B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무는가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클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 수치를 딱 보면요. A가 사람들한테 더 그 끌어당기는 힘과 그다음에 클릭하게 하는 힘이 있는지 B가 더 있는지를 수치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죠. 어떤 거는 월요일에 하고 A는 월요일에 하고 B는 화요일에 하고 벌써 요일 효과가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번갈아가서만 노출시키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만 테스트 딱 해보면요. 아, A가 B에 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그러죠. 머무는 시간, 체류 시간이 한 2배 이상 길고 클릭률은 3배 이상 높다. 그럼 A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사장님이 B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뭐 이거 갖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설문 서베이예요. 예, 서베이라는 게 꼭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이런 어떤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행동하게 해서 그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과정이나 사업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비슷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이 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사보이아라고 해서 구글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신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이런 사업 아이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가 나오거든요. 실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아예 차라리 처음에 아이디어를 테스트해서 될 놈만 해라 이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시제품 만들어 본 다음에 시장에 내놓으니까 안 되네. 근데 그때 가서 이미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자했고 시점이 늦다 이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뭐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 단계에서 간단하게 이 아이디가 정말 될지 안 될지를 서베이를 해갖고서 한번 거기서 될 놈만 추려낸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될 놈을 만드는 방법을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 지금 이건 이미 신제품 개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이 제품 만들 수 있는 데서 실제 만들어 보는 게 시제품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기 훨씬 전 단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신 말인데 프리토타이핑, 그렇죠? 이 제품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 단계의 아주 간단한 제품 형태로 가지고 소비자들한테만 물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물어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가설과 기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인도 이제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IBM이 예전에 이제 컴퓨터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도의 숙련자들이고 이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타이프를 쳐야지만 문서가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빨리 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럼 사람이 말하면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컴퓨터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개발하면 이게 서비스로서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만큼 사실 수요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설문지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걸 그대로 글자로 만들어 주시는 서비스가 나오면 써보시겠습니까? 예. 이거 완전히 초보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질문 갖고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냥 아마 그런 질문 저한테 만약에 했으면요. 괜찮네. 얘 편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IBM이 야, 이거 전부 다 90%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개발해보자. 엄청난 돈을 투입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얻어지기 어려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시제품을 개발하긴 개발했는데 어떻게 개발했느냐. 사람들 갖다 이렇게 실험실 같은 데 이렇게 불러 모아요. 저희가요, 이번에요. 음성을 갖다가 이렇게 타이핑해주는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이걸 한번 써보시고요.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갖고 마이크 앞에 앉게 하고요. 이제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럼 이제 문서 같은 걸 읽게 하든지 읽으면은 화면에 한 2, 3초 후에 탁탁탁탁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컴퓨터가 했을까요? 뒷방에서 사람이 들으면서 친 거예요. 사람이 뒤에서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낸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야, 되게 신기하네. 말하면 그냥 바로 쳐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잠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한 1시간도 계속 해본 거죠. 계속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하고 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요.
목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누구가 어떤 우리 협력업체 중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한 그 회사가 있어서 좀 이게 실패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옆에 그냥 사무실에서 이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얘기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사무실에서 막 떠들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카톡 할 때 제 영 밥맛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도 아니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키보드 안 쓰고 말로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 어떻게 씁니까? 남대문 시장이에요. 1시간쯤 써보더니 사람이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삽박한 아이디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사람들한테 써보게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써보게 하는 거 어떻게 했냐? 진짜 시제품 개발해서 써보게 하려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들어간 다음에 날릴 뻔했잖아요. 그냥 사람이 뒤에서 불러주는 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자라는 거죠. 이걸 가짜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걸 페이크 도어라고 해서 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내용을 보면 이게 가짜 입구라고 번역하는 게 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가짜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단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은 설문인데 간접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람쥐 관찰 가이드 책을 쓰면 팔릴까요? 그렇죠? 모르죠. 예. 팔릴 수도 있어요, 의외로. 예. 그럼 이걸 갖다가 팔릴까 안 팔릴까를 내가 혼자서 고민하거나 그냥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스코럴 워칭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람쥐 관찰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도메인이죠. 이 웹사이트의 그 주소를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람쥐 관찰 가이드북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 작가 소개를 곁들인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이 자연 관찰에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링크를 갖다 올린다든지 뭐 그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보면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책 내용 소개도 있고 저자 소개도 있는데 $20에 구매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 이걸 클릭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거 책을 완성하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했을 때 그럼 실제 들어온 여기 이제 보면 $60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해서 사람들을 갖다 여러 군데서 이제 끌어 모았는데 들어온 사람 중에서 20명이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20명은 적어도 $20를 낼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체크해서 20명이 다 남겼다 그러면은 사실은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의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60의 광고비를 써서 $400 책을 팔 수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몇 명이나 실제 클릭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실제 만든 다음에 팔릴까 말까 하는 건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 그 지역에서 지금 수유 맥주가 이제 곧 내년에 출시가 될 걸로 있는데 이 수유 맥주도 가짜 입구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멋있게 이제 그 홈페이지를 한 페이지 만들고 수입 맥주 출시 예정입니다. 저희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특색을 살리는 어떤 이러이러한 어떤 맛을 3가지 맛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을 넣어서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 신청하신 분한테는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언제 첫 구입이 가능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훌륭하게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사이트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지역 사이트에 링크를 걸거나 그냥 이 지역의 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에 타겟팅, 지역 타겟팅 광고로 해서 얼마 안 들거든요. 몇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액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누가 관심 있는지, 어떤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거 사전에 조사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게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이런 것도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내년에 수유 맥주를 갖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포토 에세이 기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소비자가
자기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레포트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사항을 줍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자동차란 무엇일까?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정형화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정해진 보기에서만 답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사진들을 가져오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 차를 찍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쭉 적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섞인 거예요. 간접 관찰 플러스 설문조사가 이제 좀 융합된 형태이긴 한데 보통 관찰이면 응답자들한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그냥 개입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항목을 던져주고 설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 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야 저거야 물어보지 않고 너 스스로 한번 그 설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봐. 사진과 함께. 왜냐하면 사진이란 시각적인 게 있으면 훨씬 더 사실은 표현하기나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법들. 그래서 실제 시장조사 회사에서는 이런 포토 에세이 기법에 비슷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끌어내는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만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실제로 그러면은 이건 좀 대기업의 사례이긴 합니다. 큰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할 때 어떤 조사를 쓰는지 이거 한번 예전에 사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정리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 대기업에서는 제품 하나 낼 때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에서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 막 큰 거는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출시했는데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주요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장을 우선 분석하기 위해서 2차 자료도 분석하고 매장 관찰 조사도 하고 온라인 트래킹도 하지만 이 ANU 조사, 이게 Attitude and Usage라고 그래갖고요. 설문조사라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소비자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태도가, 예를 들면 연극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연극에 대한 어떤 뭐 구매 행동이라 그럴까요? 가서 관람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Attitude하고 Usage를 조사하는 어떤 조사를 이제 온라인 또는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이 이미 있다, 우리 회사가 있다 그러면 포지셔닝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 제품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FGD, FCI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아이데이션 것도 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또 ANU 테스트, FCI도 하고 해외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들의 사례도 뽑아내고 그러면서 또 컨셉을 이제 개발하는데 개별 면접부터 여기서 하고 이제 CLT가 나오죠. 그래서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 이용해서 컨셉도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걸 통해서 또 2단계로 이제 스크리닝하고 걸러내면서 또 컨셉들을 갖다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또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컨셉이 뽑혀지면은 어떤 제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품의 어떤 시제품 같은 거를 실제 지배주고 써보게 합니다. 아까 HUT라고 나왔었죠. 홈 인홈 유즈 테스트. 이거는 주로 블라인드를 합니다. 브랜드를 알려주면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것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려주지 않고 뭐 A 제품, B 제품 이렇게 두 개 써보게 해서 비교한다든지 해서 집에다 주고 사용하고 조사를 하는 설문조사하는 이런 기법도 있고요. 아니면 음료 같은 건 굳이 집에 안 줘도 되니까 CLT라든지 갱서비라는 것도 CLT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냥 뭐 그 제품을 경험하게 하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설문조사하는 이런 방법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테스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뭐로 할 것인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로 CLT 기법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합니다. 샵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서 실제 비슷한 제품 포장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요. 뭐 우리가 이제 편의점들하고 한번 이렇게 수배를 해갖고 같은 동네인데 요 편의점에는 A 안에 포장 용기로 만든 어떤 음료, 요 다른 어떤 편의점에 B 안에 디자인으로 만든 어떤 용기의 어떤 음료 이렇게 해서 동시에 점포에다가 놓고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집어가는지 얼마나 주목하는지 요새는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다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음료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앞에서 머무는지 얼마나 보는지 얼마나 집어가는지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테스트를 실제 현장에서 해보는 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입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사람들한테 경계심도 갖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자기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설문조사를 당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설문조사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광고도 진행이 한다면은 광고 전에 또는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쪽 글씨로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서베이에 포함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런 기법들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로 우리가 얘기해서 설문지르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서베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나 접근 방법이 있구나 이제 아셨을 텐데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하시는 게 뭐죠? 야, 무슨 설문할까? 그래서 뭐 이런 설문도 해야 돼. 사람들한테 뭐 연극 얼마나 가봤어? 맥주 요새 얼마나 많이 먹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설문을 여러분 쭉 적어내시고 그걸 그냥 문장 만들어서 설문 이렇게 설문지 짜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신 겁니다. 제일 먼저 서베이를 할 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지? 지금 내가 알고 싶은 해결해야 되는 결정해야 될 게 뭔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럼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과 어떤 분석 기법을 써야지만 그 정보가 나오는 거지 하는 요 앞단계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런 형태로 물어야 되는구나. 이걸 모으면 설문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처음 그 대학에서 이 마케팅 조사론을 배울 때도 보면은 저희 그 은사님께서 저희 박사과정 은사님이기도 합니다만 저한테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해 주신 게 설문지를 만드는 순간 조사 프로젝트는 끝난다고 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설문지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그 진행되면서 내용을 바꾸거나 순서가 잘못됐네, 뭐 빠뜨렸네,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지는 함부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참여 체험형 연극을 한번 요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소비자층을 겨냥해야지만 될까? 가족과 같이 하는가? 연인인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인가?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어떤 연극 좋아하는 매니어들인가? 이 여러 층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사람들이 참여 체험형 연극을 좋아할까? 의외로 연극 매니어가 아닌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멀리 좀 나하고 좀 관계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옆에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하면은 굉장히 거기서 연극에 대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서 연극을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겨냥하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뭐가 되죠? 소비자 층별로 연극하고 관련 문화상품을 얼마나 사람들이 경험했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스릴러, 뭐 연극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문화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연극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이걸 알고 싶은데,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이 어떤 연극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경험했는지에서 경험 유무르만 물어볼 것이냐, 경험에 대해서 빈도를 물어볼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볼 거냐, 이것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소비자 층별로 평균 연극 시청 횟수를 한번 비교해서 여기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적다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평균 뭐 예를 들면 1년 한 달이면 좀 너무 적겠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연극을 보십니까? 라든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질문해야 될 것은 경험 횟수고, 장르 선호 지수고, 지출 금액. 그래서 이들의 평균을 비교해야지만 어느 층이 더 많이, 자주,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설문지가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지금 여기서 회색으로만 된 이 과정만 설문 서베이로 생각하시는데 이 앞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한 2개 정도 들어드릴 텐데요.
다이슨 요새 이제 무선 청소기가 굉장히 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줄 길게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요새 또 이게 성능이 좋아져서 가볍고 아무데나 이렇게 갖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이 붐을 시작한 게 이제 다이슨이죠. 지금은 뭐 이제 국내에서도 LG나 삼성이 더 좋은 무선 청소기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슨이 이제 이걸 처음 개발할 때 어떤 데 포인트를 뒀는가? 사실은 이 청소기인데 무선이다 보니까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볍고 한 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가벼운 휴대성은 청소기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속성은 흡인력입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한 5분 쓰다 보면은 흡인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짜증나답니다. 예. 그래서 다이슨은 휴대성도 중요했지만은 사용 시간 동안 강한 흡인력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딜레마죠. 자, 흡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늘리면 무거워져요. 그럼 줄이면 또 흡인력이 떨어져요. 빨리 달아요. 그러면 흡인력을 문제가 이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흡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를 마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걸 위한 배터리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이 정보가 필요한데, 자, 만약에 질문을 어떻게 하냐? 무선 청소기의 무게 크기 어느 정도가 좋으세요? 라고 소비자한테 묻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예, 직접. 근데 이거 소비자들이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무선 청소기는 한 번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좋으세요?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할까요? 길수록 좋으니까 2시간, 3시간 이럽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3시간 동안 가벼우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1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도 이 질문 1과 같이 물으면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보통 한 번 청소하시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리세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죠. 한 번 청소하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럼 15분에 맞게 그 15분 동안만 강한 흡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그 시간 동안 강하게 흡인할 수 있고 가벼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1로 만드느냐 2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뉴코크의 어떤 사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80년대 중반에 코카콜라가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코카콜라 클래식이라고 다시 나오고 요새는 클래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원래 코카콜라가 자꾸 ペプ시한테 밀렸어요. 맛이 펩시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코카콜라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새로운 맛에 좀 더 단맛이 강한 코카콜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서 그러니까 시장조사 비용이요 400만 달러 40억이 넘는 시장조사 비용과 20만 명의 소비자 조사를 블라인드 테스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콜라 A, 콜라 B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맛을 보고 어느 게 좋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 서베이, FCI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 53대 47 크진 않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뉴코크가 펩시보다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아갖고 드디어 그러면은 우리 제품에 요 스펙이 스펙이 좋겠다 해갖고 요 레시피로 해갖고서 뉴코크를 갖다가 출시하자 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출시한 지 3달도 안 돼 갖고서 2달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바람에 오히려 코카콜라 구매자들이 뉴코크를 갖다가 막 거부하고 다시 옛날 코카콜라 내놓으라 이래갖고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 뉴코크가 코크2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단종이 돼버린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시장 조사를 갖다가 20만 명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히 했을 텐데. 근데 놓친 게 있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서베이에서 한 건 뭐냐면 맛에 대한 것만 서베이했어요. 어느 게 더 다냐, 어떤 게 더 상큼하냐, 어느 게 톡 쏘냐 이런 맛에 대한. 근데 뭐가 빠졌냐면 이 코카콜라는 워낙 오래된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갖고 있는 어떤 담겨져 있는 추억, 그렇죠? 거기에 강한 인상, 그 편안함, 여기 이제 그런 친숙함,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전혀 사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블라인드 테스트만 했으니까 그렇죠. 브랜드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이라는 게 시장에 나와서 오래 있다 보면 단순히 기능적 어떤 그런 성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어떤 상징적, 사회적, 감정적 어떤 그런 편익들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서베이에서 그런 걸 갖다가 빼먹고 한다 그러면 반쪽 조사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서베이 결과를 적용한 게 이제 실패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그냥 설문 던지면 소비자들이 진짜 찐 마음을 알려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응답은요, 정확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좋아해요? 그럼 다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지만 표면적인 생각은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빨간 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요새 그 다쳤을 때 바르는 어떤 소독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소독약 그 요새는 이게 하얗게 투명하게 나와서 뭐 별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바르면 뻘겋게 돼 갖고 예전에 그 라떼 시절에는 그 이걸 갖다가 빨간 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르면요. 이게 쓰리거든요. 이게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서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 그런 어떤 제약업체에서 우리가 또 신제품을 개발해야겠는데 소비자들한테 뭐가 불만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아 이게 소독약이요 바르면 너무 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새로운 시장 기회가 있다. 이 쓰리지 않은 따갑지 않은 소독약을 개발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 개발하면 좋으시. 아 그래요 따갑지 않은 거 개발하면 너무 좋겠어요.라고 해서 전부 다 호응을 해줘 갖고 개발했는데 시장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참패죠. 아무도 안 사요. 왜요? 예. 얘기를 할 때는 따갑다고 싫다고 말은 그렇겠지만 속마음은 아 이게 따갑다 이게 잘됐다 이게 균이 다 죽구나 아, 속 시원하다 이게 다 죽어라 균 뭐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무의식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따가운 게 당장 싫었기 때문에 조사할 때 아 따가운 거 싫어요 따갑지 않은 약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것만 덜컥 믿고 들어갔다가 제품 실패해 버리는 거죠. 예. 실제 사람들의 속마음은요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요.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프레이밍이라고 그래갖고요. 사람이 이게 설문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본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대답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도 그렇거든요. 아까 그 고객 만족도 조사도 저도 종종 그러는데 그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일하시는 분들 많이 그 서비스를 갖다 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서 그냥 뭐 그 서비스가 그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하면 또 그분한테 좀 누가 갈까봐 그래도 좋게 대답해드려야지 하고 아주 최고 다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호감을 갖고 그냥 대답을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하고 또 어긋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그래갖고 사전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저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코카콜라도 브랜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반응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 그 외국의 사례이긴 한데 이제 스니커즈는 여러분 아시죠? 밀키웨이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바 같은 것들인데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거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초콜릿 맛 또는 단맛 품질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스니커즈를 블라인드로 했을 때 여기 뒤에 이제 밀키웨이도 그렇고 두 개가 경쟁 제품이니까 블라인드라고 브랜드 안 알려주고 했을 땐 선호도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초콜릿 맛이 이제 요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스니커즈예요. 이걸 밀키웨이하고 원래 포장대로 그냥 보여줬더니 선호도가 요것도 좀 차이가 있지만 밀키웨이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30% 이상의 차이가 났고요. 사실 이 맛은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같아야 되는데도요. 이게 10% 이상씩 막 차이가 나요. 이건 좀 같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품질도 그렇고 브랜드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제품이 다 사람들한테 평소에 호의적인 제품이라고 했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제품이다. 그럼 브랜드가 있으면 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필터링을 해갖고서 실제 자기가 느끼는 거가 아닌 걸 대답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응답자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게 또는 솔직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왜곡이 돼버리고 방해꾼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다양한 오류나 오차가 포함이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설문조사다 보니까 이게 몇 명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수입 맥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맥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30명을 했다. 근데 그건 내 주변 친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수입 맥주 준비한 사람이 40대다 그러면 40대 친구한테만 물어본 거니까 20대들의 반응은 빠진 거고 저 60대들 반응도 빠진 거예요. 예. 응답자 수가 적으면은 그 일부 응답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그 선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조사했을 때 보면은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가 몇 %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오차가 뭐냐면은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수준 95%다. 그런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이게 원래 알고 싶은 모집단.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를 한다면은 출구조사를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10명에 한 명, 20명씩 일부만 샘플로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선거구에서 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출구조사로 100명만 조사했다면 5,000명 중에 100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 100명에서 나온 예를 들면 지지율이랄까 투표율이 이 5,000명이 한 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진짜 값에 비해서 이 100명을 뽑은 표본 값이 매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명 뽑을 때 달라지고 이렇게 또 100명 뽑을 때 달라질 때 같은 조사를 또 100번 했을 때 95번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뜻이에요. 예. 나머지 5번은 오차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한 100번 중에 95번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내가 30%가 나왔다 하면 내 진짜 수치는 33에서 27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거를 어느 정도 표로 만들 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표본의 수, 다시 말해서 조사자 대상자 수가요. 많을수록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명밖에 조사를 안 했다면 이건 사실은 조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요. 10명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게 10%다 그러면요. 오차 범위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9%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값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30%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사 하나만 한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100명을 조사했다고 해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선호율이 20%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는 22%. 왜냐하면 8%를 빼고 더해야 되니까 22%에서 28% 사이에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차 범위에 있는 수치가 나와갖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다른 똑같은 명수를 샘플 조사하면요.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표본수라는 것의 한계 때문에 오는 오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그만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거 아이템을 갖다가 이제 확정하거나 개발할 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거 사겠다? 좋아요? 구매할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이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새로 개발한 수입 맥주를 얼마나 사시겠어고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80%가 사야지라고 했다. 그럼 실제 얼마나 살 것이냐? 이거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80%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6개 식품 신제품 조사를 했을 때 식품이에요. 그건 식품 종류인데 실제 행동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은 6개월 내 이런 제품이 나오면 사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사겠다 9%. 아마 살 것이다 25%, 잘 모르겠다 19%.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겠다라는 거 합쳐도 3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그 사람한테 6개월 내 다시 추적해 들어가서 실제 샀는지 안 샀는지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꼭 사겠다는 사람 중에서 22%밖에 안 샀어요. 나머지 78%는 내가 언제? 라든지 까먹었다든지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안 사는 거예요. 아마 살 것이다는 더 적죠. 9%. 근데 놀라운 거는 절대로 안 사겠다는 사람 중에서 4%가 샀어요. 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리고 실제 매출에서도 물론 이쪽이 제일 많지만 안 사겠다는 사람도 전체 매출의 한 5분의 1, 4분의 1 차지합니다. 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말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 가전제품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건 더 어렵죠. 물어본 게 앞으로 1년 이내에 냉장고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냉장고 지금 보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98% 지금은 90은 넘는데 근데 이제 구매 의도율이 30%가 1년 내에 살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년 내 실행률이 요거의
32%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32% 중에서 30, 그러니까 3분의 1만 실제 구매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구매율이 생각보다 가전제품은 높지가 않은 거죠. 물론 1년이나 얘기했으니까 너무 긴 건데 어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조사 회사들은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뇌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감 비슷하게 하는데 어떤 신제품에 대한 음료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0% 이상은 나와야지 좀 시장에서 나중에 팔릴 거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70%가 살 거야 꼭 살 거야라고 하더라도요. 실제 그중에 사는 사람은 20, 30%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대로 행동으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설문조사의 한계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지만 조사할 때 또는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우리가 이제 조사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1대1로 그 설문 바로 물어보면서 하는 설문조사가 있고요. 우편으로 하는 조사, 설문지를 전달하고 나중에 받아오는 유치조사, 전화로 하는 조사, 모이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조사, 요새는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하는 조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조사의 장단점들이 또 다 있어요. 얼마큼 긴 설문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사람을 몰두시킬 수 있냐, 얼마나 옆에서 설명을 보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역,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예산이나 비용, 아니면 기간을 얼마나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표본, 조사 대상자 선정인데 이거 의외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사실 이거 전문가들도 이거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적당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데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자 있는 대상을 모집단,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치를 모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수입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나, 연극을 체험형 연극을 얼마나 하고 싶어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이 숫자를 알고 있는데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이 중에 일부만 조사를 해요. 그래서 통계치라고 해서 표본의 수치를 뽑아내는데 이 수치를 갖고 진짜 값을 추정을 하는 거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 표본을 얼마나 잘 뽑았느냐, 많이 뽑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더 좀 그래도 이 찐값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표본을 뽑는 방법이 그래서 통계학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제 확률적으로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비확률적으로 뽑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어떤 좀 엄밀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실무 현장에서 쓸 때는 이런 확률 표본 추출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는 돼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대한 고객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 고객을 확률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등간격으로 뽑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백화점에 평일이니까 3,000명쯤 들어온다. 그럼 이 중에 100명 조사한다. 그러면 30명에 한 명씩 하면 되거든요. 그럼 카운트를 하다가 30명째 되는 사람 쫓아가서 조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30명째 가는 사람에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무작위한 표본 추출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사실 그런 거 쓰려면 쓸 수 있죠. 왜? 접속자 수를 봐가면서 5번째 접속하는 사람마다 팝업이 떠서 설문을 대답하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다 대답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쓴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좀 약간의 노력을 들이더라도 확률적으로 그 대상자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게 뽑아야 되는데 실제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해 본 건데 이렇게 간이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쉽게 조사할 때 그래도 좀 응답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능하면 조사 대상들이 속해 있는 여러 경로,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SNS도 해야 되고 모임, 카페, 웹사이트에서 한 군데만 치우치면 아무래도 응답 성향이 편향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 조사 배포할 때도 요일이나 시간대 고려해 갖고요. 사람들이 여유 있게 메시지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바쁠 때 아침 추운 시간에 이럴 때는 대충 볼 수 있고 대답 안 할 수 있거든요. 응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요청 링크는 2번 이상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냈는데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한번 보내서 좀 제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예산 여유가 있으면 사례품 제공하는 경우가 응답률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스타벅스 무료 쿠폰 하나 드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첨해서 이렇게 뭐 주는 경우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뭔가 고객 정보가 모아진다. 이게 꼭 설문조사가 아니라 우리한테 사전 어떤 아까 뭐 다람쥐 잘 키우는 법 이런 책도 좋고 수유 맥주에 대한 것도 좋고 메일이 같은 게 오면요.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잘 관리하셔 갖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반응조사에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 고객들은 이미 우리한테 한번 경험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고객 반응조사에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서베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잠깐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해서 설문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설문조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설문지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 일반인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그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신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렵지 않게 들어가서 아주 쉽게 인터페이스들이 돼 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설문을 입력하면은 여러분이 그 설문에 대한 어떤 그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고 응답을 받고 분석도 자동적으로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구글 설문지인데요. 구글 설문지라는 어떤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페이지에 그러니까 설문지의 형태들, 포맷들이라든지 템플릿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고 이것을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제목,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는 형태로 이제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작성하는 어떤 그 화면이 될 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이제 설문지에 대한 제목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설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설문들을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설문 추가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은 설문지 하나씩 여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응답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응답 형태도 여러 가지 이게 설문 유형이라고 그래갖고 응답 형태가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뭐 목록식이냐 나열식이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응답을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만든 설문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 세션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 그 설문지가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이제 테마 설정을 통해서 색깔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이걸 누구한테 보내면 어떻게 보이냐를 갖다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설문 링크 보내기로 돼 있어서 이메일로나 또는 링크 복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HTML 코드를 통해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이 설문지를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만의 설문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설문지 보내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 메일 주소를 넣어서요. 아니면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창 같은 데 붙여놓고 클릭해서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HTML 코드로 이제 그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뿌린 상태에서 조사 응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게 그 응답이 이제 나오는 게 몇 명이 응답했다. 지금 여기는 21명이 응답한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제 21명이 응답됐는데 전체적으로 요약 지금 여기 보면 응답한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연구회가 연구 뭐뭐로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는데 이 보기에 따라서 어느 보기에 대해서 몇 명이 응답했다라는 것을 요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왔는지도 보여주고 이걸 클릭하면은 응답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이 그 결과를 갖다 얻어 보실 수 있는 게 이 구글 설문지고요. 네이버의 오피스 폼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메뉴의 이름이라든지 구성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설문지의 어떤 포맷
템플릿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이 여기다 설문지를 넣고 마찬가지로 보내서 받으시면 자동으로 분석까지 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 작성하는 어떤 그 디자인 포맷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설문을 쳐넣고 보기를 갖다 작성하는데 네이버가 좋은 점은 그 분석 결과를 그 네이버 셀이라고 우리는 이제 엑셀 같은 걸 통해 갖고 원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SPS 같은 거라든지 세스 같은 통계 분석 패키지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구글의 단점은 뭐냐면은 물론 거기서도 이제 그 데이터들 갖다 그냥 긁어서 이렇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이런 추가 분석, 그냥 단순 빈도 분석 정도는 구글도 네이버도 이제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여러하고 변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빈도를 갖다가 뭐 일주일에 그럼 맥주를 얼마나 마시나요? 뭐 예를 들면 연극을 얼마나 가시나요? 이런 거 아까 이제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빈도를 이렇게 그냥 쭉 몇 명이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뭐 예를 들면 10대하고 20대, 30대 사이에는 이런 빈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은 보여주질 않거든요. 이런 추가 분석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이제 추가적인 통계 패키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한 거 정도밖에는 안 해주니까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 분석을 하고 좀 더 규모가 있는 그 설문조사 하시려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베이몽키 같은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무료가 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서비스는 무료인데 여긴 설문이 10개만 쓸 수 있고 조사당 40명 응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설문과 응답자를 받으려면은 조금 이제 비용을 월 얼마씩 내고서 좀 더 고급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질문 유형도 뭐 굉장히 많지만 1,600개 이상의 질문 유형들이라든지 여기 고객 지원도 24시간 하고 있고 분석이라든지 공유, 그다음에 그 차트 구성,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에서 내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좀 고급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설문을 통해서 이런 유료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월별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한 3개월이다 하면 3개월만 쓰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해지하셔도 돼요. 1년 내내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플랫폼, 설문조사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료가 모아지면은 이제 통계 분석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빈도 같은 걸 보는 기술 통계도 볼 수 있지만 좀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적으로 아니면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밝히려면은 좀 고급 통계 기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아까 일반적인 어떤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 같은 데서도 제공하는 빈도 분석 같은 거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조금 하나 더 나가면 교차표 분석이라고 그래갖고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3개월 내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쿠팡, 11급가 이런 어떤 온라인 쇼핑몰별로 남자 뭐 19, 24세, 그다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여자 이렇게 해서 8개의 그룹별로 사실은 이 쇼핑몰을 3개월 내에 사용한 비율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 교차하는 거죠. 위쪽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차이를 보는 변수, 왼쪽에는 대상,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들 이렇게 이제 표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서 분석을 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통계 기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교차표 분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빈도 분석만 갖고서는 여러 거기에 그 계층이랄까 소비자군이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남자가 좋아하는지 여자가 좋아하는지 10대가 좋아하는지 40대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 빈도 분석이 아니라 한 발 더 들어와서 이런 교차표 분석 같은 걸 해보셔야지만 정확한 그 내용이나 그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끄집어내실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다양한 어떤 또 차트라고 그러죠. 뭐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가로 막대, 뭐 꺾은 선, 파이 차트 여러 가지 형태의 도표로서
알기 쉽게 또 표현하면은 그만큼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죠. 좀 약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3개월 이내 수제 맥주를 갖다가 마신 음용 횟수가 남자가 20대가 4.8회, 여자 20대가 5.5회라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정말 많이 마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봤을 때 0.7회나 많이 마시잖아 라고 했는데 어떤 함정이 있다고 말했죠. 이거는 표본이지 모집단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남자 20대, 전체 여자 20대의 수치가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만 뽑은 응답 대상자들이 응답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규모의 조사를 다시 한번 반복했을 때 이 수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진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뭐 통계 좀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t-테스트 검증이 바로 이런 겁니다. t-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뭐 95% 신뢰 구간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실제 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수치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이 통계치들은 검증을 해봐야지만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 같이 주로 고민한 쇼핑몰이 어디냐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카이스케어 검증을 해야지만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숫자만 보고서 이게 차이가 있네 없네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표본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오차를 감안했을 때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장 구조를 탐색할 수도 있고 이 세분 시장이 있나 없나 어떻게 그럼 세분 시장을 나눠야 되는지 우리의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리 제품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의 어떤 속성을 갖다 해야 된다면 수제 맥주하면 쓴맛이나 뭐 예를 들면은 알코올 도수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속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어떤 또 전문적인 조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통계 기법, 분석 기법이죠. 조사 기법이라기보단.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되는 분석 기법들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바로 배우셔 사용하실 수는 좀 없긴 한데요. 근데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이게 패키지화라고 그럴까요? 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 쓰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피자 시장을 갖다 분석을 해봤어요. AID 분석 또는 카이드 분석이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잘 되는가.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피자를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라고 하는 수치를 물어보면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쪼갤 때 제일 중요한 건 피자를 아주 많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을 가장 뚜렷하게 구분해 주는 게 남자, 여자로 구분할 때냐, 10대, 20대로 구분할 때냐, 자녀가 있고 없음이냐, 소득이 높고 낮음이냐. 이게 사실은 다 좀씩 다르거든요. 소득가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피자 좀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소득이 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분포가 겹칠 경우가 큰데 사실은 연령대가 제일 이제 클 수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보면은 미혼 기혼이 제일 컸어요. 예. 미혼 기혼에 따라서 결혼을 갖다 비혼이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사용 빈도의 평균차가 다른 어떤 그룹보다 제일 크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딱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기혼 중에서는 30대 이하 기혼, 30대 이상 기혼, 30대 이상 기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30대 이상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 피자를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본인보다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피자 시장은 중학생 시장, 고등학생 시장, 19세 이상 24세 대학생 시장, 그다음에 25세 이상 미혼자 시장 이런 하나 8개의 피자 시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피자를 얼마나 시켜 먹느냐라는 수치를 갖고서 분석이 쪼개줍니다. AID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어떤 분석 기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거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는데 뭐 어떤 차는 좀 약간 성공, 품격 이런 이미지에 모여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실용, 멋 이런 데에 모여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또 차들은 평범하고 실용 이런 또에 모여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떤 차들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갖는 시장에 있고 경쟁 브랜드라고 할까요? 어떤 다른 경쟁 브랜드와 같이 그
섞여 있는지 묶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거는 그냥 생각하고 막 그리는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생각해서 그리지 말고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어떤 분석 기법인데 이걸 위한 그 조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 조사 항목의 틀에 맞게 예를 들면 TV로는 뭐 예를 들면 넥스턴하고 얼마나 비슷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방법도 있고, 그때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해서 이 다차원 척도법을 딱 걸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이거 쫙 분포를 갖다 그려줍니다. 서로의 그 수치에 맞게 위치를 갖다 잡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각 수동영차 브랜드의 위치와 그 의미들을 찾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갖다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싸지 않다고 생각되는 가격이 얼마쯤이세요? 비싸지 않다고 생각되는 가격이 얼마쯤이세요? 지나치게 싸다는 가격이 얼마세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얼마세요? 이렇게 네 개의 질문을 어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시제품을 보여주거나 맛보게 한 다음에 물어보면은 이 제품들이 사람들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응답률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선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만나는 점을 통해 갖고서 예를 들면은 균형 가격이 어디가 있는지, 적정 가격이 어딘지, 저가 한계점이 어딘지, 고가 한계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품은 130원하고 155원 사이의 제품이 가격이 형성될 것 같고 적정 가격은 예를 들면 한 135원 정도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크게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얼마나 익숙하고 경험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걸 잘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얼마쯤이에요 하나만 물어보는 것보단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시각을 갖다가 가지고 응답하게 한 다음에 이걸 통계 이렇게 분석 기법을 이용해 갖고 최적의 어떤 가격을 찾아내는 이런 또 그 분석 기법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마케팅 쪽에서는 특히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 기법들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교하고도 굉장히 좋은 분석 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걸 좀 익히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는 설문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궁금하셨을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문지 완성은 조사 완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설문지가 완성이 돼버리면 무엇을 물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집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지가 결정이 돼버려요. 예. 나중에 예를 들면 연극을 얼마나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자주 본다, 자주 보지 않는다, 가끔 본다 이거 갖고서 그럼 연극 얼마나 보는지 숫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숫자가 필요하다, 몇 회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조사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 이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고요. 사실 조사업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요. 미리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양식 있죠. 표. 이런 걸 다 만들어 놔요. 수치만 비워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어떤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시장 조사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표가 나와야 돼라고 하는 표를 이미 다 그려놔요. 빈칸으로. 그럼 이 빈칸의 수치를 채우려면은 어떤 질문이 필요하지? 그건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무슨 분석 기법을 써야 되지를 거꾸로 역순서로 설문 항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미리 쓰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나중에 만드는 거죠. 설문지 만든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설문지 작성이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냥 생각난 대로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이 됐으면 무슨 내용으로 물어볼 건지,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기는 뭐로 써야 될 건지, 질문지의 순서나 디자인은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질문지의 내용이 거의 결정이 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봐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하나하나의 내용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몇 가지 정리했는데 한 질문 항목에는요 하나의 질문만 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빵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어디서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서 가까운 데서냐 먼 데냐, 아니면은 뭐 동네 빵집이냐 백화점이냐, 뭐 아니면 이게 마트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떠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보기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번 집 근처, 2번 마트, 3번 프랜차이즈, 4번 동네 빵집, 백화점. 근데 내가 집 근처 동네 빵집인 프랜차이즈 사면은 몇 번에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1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죠. 그렇죠? 예. 동네 빵집이라는 게 프랜차이즈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3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질문에서 3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당신 빵집 가까운 데서 사요? 먼 데서 사요? 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당신은 동네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개별 독립빵집에서 사요?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사요? 라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당신은 마트에서 사요? 빵집에서 사요? 백화점에서 사는 소매 업태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그렇죠? 예.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하나로 그냥 담아버려 갖고 사람들이 대답할 때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질문에는 하나만 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당연히 유도하는 거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육류 생산이 환경 파괴가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 대체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당연히 그거 대체육 써야죠. 육류 파괴가. 이건 아예 어떤 걸 대답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대답을 얻으려면 그냥 딱 빼고 기존 육류 대체하는 대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앞부분 같은 설문은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주 악용합니다.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떤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비난이나 뭐 여론이 이거 지탄의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생각을 이쪽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대답한 거 질문을 싹 빼버리고 대답만 갖고 이게 몇 퍼센트니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갖다 이렇게 일종의 조작까지 하는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조사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질문은 유도하는 내용이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명확하고 짧고 간결하게. 주말에 식사하는데요. 외부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직접 조리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반조리 식품을 구매하거나 배달해서 이용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주말 식사 어떻게 하세요? 직접 조리, 반조리, 배달. 이렇게 딱 그냥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구구절절이 괜히 길게 하면요.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거. 그 외에도 내용 결정할 때 우리 조심하셔야 될 게 응답자가 그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이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하거나.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류의 미래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게 딥러닝이 뭐야? 뭐 인공지능의 뭐 일종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984년에 올림픽 우승국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렇죠?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돼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알지만 그 정보 제공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가족을 얼마나 구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좀 적게 하겠지만 많이 한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 관습에 어긋나는 거, 그다음에 평소 생각이 있지만 실제는 다르게 좀 대답을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다르게 대답.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설문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해석을 잘 못해서. 예를 들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진짜 애매한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건 정말 미래를 어디까지를 생각할 것인지. 희망적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가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 다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물어볼 거냐. 물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적인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유 어떤 그 플랫폼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공유 플랫폼인데 그 레저용품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 레저용품이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기타는 레저용품이에요, 아니에요? 좀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레저는 등산 낚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타라든지 악기도 레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쓰는 어떤 노래방 이것도 레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정말 조사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뭐뭐뭐다라고 설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레저형 표현이나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앞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표현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층적인 이유를 찾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스나 뭐 예를 들면 케이크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맛이에요라고 하는데 그럼 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맛일 수 있는데 어떤 맛인지 맛이라는 게 그 원료의 맛인지 재료의 맛인지 가공한 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그 맛의 어떤 의미가 정확히 뭔지 맛이라는 것에 굉장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답하기 편리한 겁니다. 그냥 좋으면 맛이 좋아서 그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진짜 이유가 맛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에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좀 생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괜히 설문지 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쓸모 있을지도 몰라 해갖고 질문을 하나 더 넣으면은 질문지 길어지기만 해서 소비자들이 싫어합니다.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의 형태, 표현의 형태, 응답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단어나 문장 쉽게 해야 되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보신 거지 뭐 개인적인 분량 문자가 어떻게 뭐 이런 긴 문장을 표현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어 이것도 조금 아까 나온 것 같이 적절한 용어, 명확히 뜻이 해석될 수 있는 거. 그럼 일과 관련해 스마트폰을 평소에 얼마나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럼 주부가 집에서 하는 가사도 일에 포함되냐? 안 되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게 들고 있어서 뭔가 메일을 보는 거, 뭐 이런 카톡을 보는 것도 포함되는지 아니 진짜 업무만 하는 것을 필요하는 건지 평소라는 게 언제인지 그렇죠? 자주 얼마나 사용한다라는 게 빈도를 얘기하는 건지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휘도 아까 같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능한 한 그리고 문장 표현을 추궁하는 듯이 쓰면 안 돼요. 종종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 뭐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취조식의 질문이거든요. 이거보다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문다든지 해서 좀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좀 대답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보조수단.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을 갖다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뭔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이렇게 선물한 경험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기념일 같이 회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서를 제공해줘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문에서 질문만큼이나 제일 중요한 게 보기예요. 예. 보기를 어떻게 제시하냐가 응답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 보면서 뭐가 빠졌네 하고 자기가 적어주거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적어준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질문을 마치기 위해서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기를 잘 해야지만 응답도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MEC 룰이라고 그러죠. 보기에는 가능한 응답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어느 차종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소형, 중형, 대형.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SUV는 소형이에요,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이건 세단에 대한 것만이죠, 그렇죠? 세단이 카니발은 대형인가요? 중형인가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차종 선호를 물어보려면 모든 차종을 다 포함하는 보기를 넣어야 되지 그냥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넣어갖고서는 누락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서 보기끼리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어느 차를 좋아하십니까? 하는데 4인승, 레저형, 지프, 승용차 뭐 이렇게 썼는데 4인승이고 레저형이고 지프인 차가 너무 많죠. 예.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승을 물어볼 건지 4인승 차, 2인승 차라고 몇 명 타는 차를 좋아하는지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 레저형이라든지 업무형이라는 용도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 지프, SUV, 승용차라는 어떤 세단 이런 자동차의 형태를 물어볼 건지를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섞어서 그냥 보기를 집어넣어 버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기에는 누락이 없어야 되고 서로 중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애매하지 않고 구체적인 걸 제시해야 돼요. 얼마나 수제 맥주 자주 드십니까 했을 때 아주 자주, 매우 자주, 가끔, 어쩌다, 전혀. 왼쪽 같이 하면요. 물론 응답이 나오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얼마나 자주 마시는 게 자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자주 마시나? 그렇죠?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주 1회 이상, 또 월 뭐 1회에서 3회. 그러니까 이 1에서 5번이
위에 그 누락이 없이 맥주를 먹는 어떤 빈도가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거라고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보기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내용에서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나 찍다 보면 대답이 왜곡되겠죠. 사람들이 이게 좀 아직 접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 모른다 이럴 때는 모르겠다는 걸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예. 자, 그래서 보기 제시의 기본적인 기준을 선택했으면은 이제 선택 방식. 그래서 자유응답, 이거 개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냥 오픈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적게 하는 거죠. 응답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모든 가능한 의견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내용들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롭게 적으면 여러분들 응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 잘 안 합니다. 엄청나게 응답률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응답형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하면서 좀 꼭 적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바일 조사 같이 아무도 통제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조사는 거의 그 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뭐 2개나 뭐 3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게 하는 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택. 그러니까 이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가능한 대답을 모두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답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그럼 그 보기를 다 나열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쪽이 있는데 포괄적이고 중복 피하는 완벽한 보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차종 같은 건 쉽지만은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동네 시장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동네 시장에 가는 이유 안 가는 이유가 조사해 보면 수십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빠지지 않게 서로 잘 보기들 그다음에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다 응답하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응답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을 이제 척도하고 보통 그 통계에서는 연결 많이 시키는데요. 이제 통계학에서 이걸 이제 명목 척도, 무슨 서열 척도, 그래서 뭐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런 4개의 척도가 있어서 명목은 서로 구분해주는 척도, 서열은 순서를 매기는 척도, 등간은 서로 간격에서 어느 정도까지 멀은지 가까운지를 먹이는 척도, 비율은 어느 정도 많고 적은지를 갖다 알 수 있는 척도인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고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대신 응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스낵이 뭘까라고 한번 우리가 이제 내가 새로운 스낵 개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자주 먹는 스낵은 어느 것입니까라고 체크하는 게 제일 응답하기도 쉽고 질문하기 쉽죠. 근데 이걸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빈도, 그렇죠? 빈도밖에 없어요. 예. 치토스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남자, 여자 뭐 이런 구분되겠죠. 남자는 치토스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25%고 여자는 뭐 48%. 요 정도 데이터 끝. 더 이상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서열 척도 1, 2, 3, 4 어느 걸 순서를 표시해 달라 또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하면 새우깡을 뭐 그저 그렇다 하고 치토스 매우 좋다 이렇게 하면요 숫자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갖고 평균을 비교해보고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1번에 치토스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좋아하지만 다 자주 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등간 척도까지 가면 나는 진짜 5번만큼 아주 좋아. 근데 나는 좋아하긴 하는데 한 3번 정도밖에 안 좋아.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좋아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수치로 해서 예를 들면 나이와 좋아하는 정도의 상관관계나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등간 척도 또는 나가서 비율 척도 갖고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고급 통계를 써보고 싶으면은 밑에 있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위로 해야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응답하는데 노력이 소요되니까 조금 응답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가치가 높은 척도들 아까 얘기했지만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 이런 척도를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그 등간 척도 같은 거 우리가 할 때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척도 점수예요. 예, 척도 점수. 지금 우리가 새롭게 뭔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낙과요새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주스를 하나 개발했다. 그럼 사람들한테 이게 마셔보게 하고 이게 단맛이 어느 정도
정도인지 또 이게 쓴맛이 어느 정도인지 맛있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라고 할 때 1, 2, 3, 4, 5라고 5점 척도로 모르고 가운데다가 그냥 보통이다를 둘 것인지 아니면 보통이다 사람들이 자꾸 그냥 귀찮으니까 대답을 하니까 아예 보통이다를 없애버리고 1, 2, 3, 4, 5, 6 해서 그냥 뭐 좀 별로다 아니면 아주 좋다라고 해서 그냥 구분을 딱 시켜버려서 중간 척도 없이 중립점 없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달다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 데서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가운데가 이게 답니까 안 답니까를 객관적으로 물어볼 거냐. 정말 달다, 중간이다, 보통이다, 아주 달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관계없이 이거는 굉장히 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지 않다의 정도를 절대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단맛이 이게 적당한 거야를 가운데 두고 나한테 이게 너무 달어? 나한테 너무 달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응답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척도 구성도 굉장히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척도 구성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응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 표정을 통해 갖고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지가 내용도 이제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표현과 보기,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 형식을 결정해야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설명의 양이에요. 너무 많으면은 응답을 회피하거나 중간에 이탈해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략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5분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중간에 짜증내거나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5분 이상 초과하지 않게요. 5분도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이 분량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그 맥주를 갖다 얼마나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무슨 맥주를 아십니까? 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건 좀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는 인지, 잘 아시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걸 갖다 사거나 써보거나 먹어본 적이 있으시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순서로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경험이나 행동을 물어보고 태도를 물어보고 이런 순서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나중 질문에 영향을 미쳐갖고서 응답이 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있죠. 좀 복잡한 내용은 어디서 물어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고 너무 뒤에 가도 이미 피곤하기 때문에 안 돼요. 복잡한 내용 좀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중간 정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답을 꺼릴 만한 것들은 군데군데 슬쩍슬쩍 집어넣어야 되고요. 인적사항 가능한 한 뒤로 넣어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요새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꼭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넣어야 되는데 왜 뒤에 넣어야 되냐면 앞에 인적사항을 넣게 하면은요. 그 인적사항을 대답하는 순간 내가 밝혀져 갖고 그 다음부터 응답할 때 그 스크리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답하고 있는 거니까 그 왜곡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뒤로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질문의 순서도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질문지가 완성됐다. 자 그럼 아까 그 보내기를 통해 갖고서 한 사람한테 뿌리자 하지 마시고요. 이 원래 만든 의도대로 이게 응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몇몇 사람한테 부탁하고 한번 응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응답하신 것 좀 같이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갖고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럼 해보다 보면은 그분이 응답하시면서 요 질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요거 용어는 좀 어려운데라든지 이 순서에서 좀 헷갈리네. 이거 대답을 앞에 한 건 대답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또 물어봤어. 왜?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자가 정말 적절한지 안 한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난이도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파악을 해갖고서 질문에서 뭐 순서, 질문의 내용, 보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원래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 잘 됐다.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럴 때 본격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완성되고 그냥 가다가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모바일 조사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만약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실사 비용이 다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가 완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설문조사 서베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접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설문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방꾼들이 많이 개입하고 오류가 많이 거기서 발생하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찐 마음을 제대로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들을 잘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실제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은 좀 그 안개 같은 장면을 좀 걷어내면서 진짜 소비자들의 마음을 보고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설문조사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신 분이 있군요. 예. 이거 좀 쉽지가 않은 질문입니다. 그 공정무역 업체라든지 폐자재 화랑 제품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들 그 제품의 그 정해진 사상?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를 상품화의 가치 표현해서 판매한다는 거 얘기가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상품은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그 취지, 착한 제품이에요, 윤리적 소비에 어떤 맞는 제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에 대해서 자기의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문구라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예, 만약에 이 상품 자체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런 어떤 의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 따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품과 관련 없이 물어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상품하고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제품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평소에 생각하는지 호응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그런 가치가 제품에 담겼을 때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람들의 그 답변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어떤 스크리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좋은 제품을 사줘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이런 제품이 사회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가 사시겠습니까? 라면 다, 네, 삽니다, 답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거에도 그런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그럼 이걸 갖다 실제 그럼 사람들이 어떨 때 살 것이냐라고 보려면은 실제 시뮬레이션, 샵 시뮬레이션 같은 식으로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취지나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을 앞에다 놓고 그 제품을 일반 제품이나 우리 제품 같이 섞어서 놨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머물고 보고 어떨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이거를 샵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제품을 갖다가 설명할 때 주로 기능성 같은 거 이런 쪽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밑에 이 제품은 사회적 기업 제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A안. 또 B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지금 지구 환경이라든지 어떤 자원 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윤리적 소비를 갖다가 위한 취지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걸 내세운 B안. 그다음에 뭐 다른 또 C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작품 소개를 갖다 해놓고 실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클릭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아까 A/B 테스트 같은 식으로 A, B, C 테스트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실제적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문지로만 하는 설문으로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다 좋다고만 대답하고 행동은 따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른 또 질문은 없습니까?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